선생님은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요?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만난 인연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2023년 3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들려온 말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집이었던 이곳에서 2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나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물었다는 이유로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까만 글씨로 적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명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숙자 씨,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제 여기는 제 집이에요. 계약서 보세요. 당신이 제 명의로 해준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이제 제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 그녀를 믿고 재산을 모두 넘겼던 그 집에서 저는 지금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진짜 경찰을 부를 거야. 손이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본 그녀의 모습은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71세 김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년의 재혼이 가져온 처절한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외로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2년 전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하모니카를 배우던 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선택을 하게 될 줄은요. 2021년 봄,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5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연락도 뜸한 시기였습니다. 하모니카 소리라도 들으며 적적한 마음을 달래보고 싶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하모니카 수업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고 교실에는 고향의 봄 멜로디가 잔잔히 울리고 있었죠. 그때 옆 교실에서 서예를 배우던 이숙자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처음 그녀가 건넨 말은 그거였습니다. 평범한 인사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64살이었고 8년 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이 참 단정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짧은 커트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앞에 작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TV나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복지관 앞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혼자였고 자식들과는 뜸한 연락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딸이 둘 있다고 했는데 한 명은 캐나다에 살고 다른 한 명은 부산에 산다고 했죠. 참 이상하죠?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이 깊은 외로움이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거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않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어김없이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적절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우리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나이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서두르지 말고. 그 말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고 차근차근 서로를 이해해 보자는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시장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직접 해주기도 했고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 요새 기침을 자주 하시던데 제가 도라지차를 좀 다려왔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저는 그녀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 돌보며 살아요. 이제 우리 나이에 무슨 큰 욕심이 있겠어요? 그녀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당시 저는 강북구의 32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로 재산은 없다고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한 달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 저는 망설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그마저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집은 그녀의 명의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물었을 뿐인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돌이켜보면 그날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나 순진했고 외로웠고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로워서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걸까요? 결혼식 다음 날 그녀는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작은 상자 몇 개가 전부였죠. 제가 짐이 이렇게 적다고 하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니까. 옛날 물건들은 다 정리했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여보. 그 말이 왜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었는데 전 그저 그녀의 깔끔한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새 결혼 생활은 달콤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고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가끔은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사와 커피와 함께 먹기도 했죠. 특히 그녀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식탁에 앉아 그녀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한 달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하나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살림을 하는데 매번 돈 달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살림을 완벽하게 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제 연금 180만 원을 그녀의 통장으로 받기로 했죠. 여보, 우리 앞으로는 매달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적금해요. 우리 노후를 위해서. 그녀의 제안은 항상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통장을 보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알아서 잘 관리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청첩장을 들고 들어왔을 때였죠.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제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네요. 같이 가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서 축의금 낭비할 필요 있나요? 우리 나이에. 처음으로 그녀의 말이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절약하는 건 좋은 거지. 그러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죠.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생일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죠. 그 말을 들은 그녀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요. 밖에 나가면 돈만 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아들 집인데 당신 아들이지. 제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차가운 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새로운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못마땅해 했고, 밖에서 전화가 오면 꼭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오면 잔소리를 했지만 정작 그녀는 비싼 화장품을 사오거나 친구들과 백화점 쇼핑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여보, 그 화장품 꽤 비싸 보이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죠? 그때 전 의아했습니다. 그녀가 번 돈이라니. 우리는 제 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적금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어디로 나가는 거죠? 그 질문을 한 것이 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고 이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이 나왔죠.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커피 한 잔을 건넨 순간부터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던 거죠.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접근했던 거죠. 여보,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평생 함께. 결혼식 날 그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에 담긴 것이 사랑이 아닌 계산된 욕심이었다는 걸 전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단정한 모습, 항상 정갈하게 차려입은 옷차림, 그리고 그 따뜻해 보이는 미소, 모든 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마치 늙은 사자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그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저에게 접근했던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수상한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의 친구나 지인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었을까요? 캐나다에 산다던 딸은 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저를 위해 밥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보지 않으려 했나 봅니다. 지금도 그날 복지관에서 처음 마주친 그녀의 미소가 선명합니다. 따뜻해 보이는 그 미소 뒤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그 후에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 방으로 쫓겨나다시피 들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녀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걸.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서랍장을 열어보니 지난 2년간의 통장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를 알게 된 거죠. 여보, 우리 집 한 채 장만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프거나 하면 팔아서 병원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녀가 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이 이미 있는데 왜 집을 또 사야 하는지. 이왕 사는 거 제 명의로 해요. 여자가 재산 하나 없이 산다는 게 불안해서. 그녀의 말은 항상 그럴듯했습니다. 불안하다는 그녀의 말에 죄책감마저 들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모아둔 적금 8천만 원을 해약해서 그녀 명의로 원룸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요. 제가 아는 투자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투자는 제 퇴직금 대부분을 삼켜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녀가 말한 투자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우 씨,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 같아요. 제 친구가 확실하게 보증하는. 매번 투자 실패 후에는 더 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계속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렇게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사라졌죠.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살림을 너무 잘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통장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돈 걱정 말고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말이 꼭 저를 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보자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 돈이 내 돈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부부 사이에 돈을 따지는 게 보기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때마다 제 통장은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집을 그녀 명의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다 빼앗는 일이 많다던데 당신 자식들 때문에 제가 나중에 곤란해질까봐. 그녀의 말은 늘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이미 저의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었죠. 그녀의 달콤한 말과 서류 처리의 편리함을 이유로 결국 32평형 아파트를 그녀 명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안심이에요.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에서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을 봤던 것 같은데 그땐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제 연금 통장은 완전히 그녀가 관리했고 저는 용돈을 타서 써야 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잘못 써요. 제가 관리하는 게 좋아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하는 그녀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이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집은 그녀 명의였고 통장도 그녀가 관리했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제 도장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녀 명의로 된 원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그 돈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투자했다는 돈들은 전부 허구였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제 몫으로 남았죠. 서랍 맨 아래에서 발견한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재산이 2년 만에 이렇게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와 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저 같은 노인들을 속여 돈을 모았다는 거죠. 복지관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저 말고도 비슷한 수법으로 속은 노인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죠. 복지관에서 만나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결혼해서는 재산을 갈취하는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깊어가는 한숨뿐이네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 제 자신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오늘 밤, 전 또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경찰서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제 나이 71년에 이런 곳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님,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젊은 경찰관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이전하신 거네요?
경찰관의 말투에서 어떤 냉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발적으로 했죠. 하지만 그건 그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건 민사 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사. 그렇죠. 제가 스스로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게는 집이 없다는 거요. 그동안 살던 집은 이미 그녀 명의로 되어 있고 곧 그곳에서도 나가야 할 텐데. 아버지, 우리 집에서 사세요. 아들의 제안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아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제가 아들에게 신세를 져야 하다니. 아버지, 제가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아들이 알아본 바로는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승산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가 제 재산을 가져간 것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였고 강압이나 협박의 증거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2, 3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알게 된 현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긴 재판 과정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게 다 꿈이길 바라면서 눈을 감았다 뜨기도 하지만 현실은 변함없이 차갑기만 합니다. 아들 집으로 짐을 옮기는 날 마지막으로 그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냈던 추억도 아들을 키웠던 기억도 모두 이 집에 있었는데 아버님, 이제 나가실 시간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제 평생의 보금자리가 이제는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와 있겠죠. 아들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부담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왜 여기 사는지 궁금해하는 눈치고 아버지, 저기 방 하나는 애들 공부방으로 써야 해서. 결국 저는 거실 한켠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접이식 침대를 펴고 접으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는 공원을 배회합니다. 특히 힘든 건 밤 시간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 결혼식 날의 설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아버님,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이 집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밥맛도 없습니다. 퇴직금, 적금, 연금,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생활비로 아들에게 줘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들의 위로가 고맙지만 가슴 한켠이 계속 아픕니다. 내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짐이 되어버리다니.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그녀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재혼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김 선생님,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박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외로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침 6시, 여전히 어둑한 거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주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일은 아침 산책을 위해서입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바라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문득 예전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식사하셔야죠.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내가 이 집의 짐이 되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노인 대상 결혼 사기 일당 검거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와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형편이 좋은 노인을 물색한 뒤 접근해서 결혼까지 이어가는 저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피해자만 수십 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아들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구나.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지금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까지. 아버지, 제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걸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소개해준 노인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상담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 상담사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앞을 봐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아버님, 우리 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한 미술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감으로 종이를 채워가는 동안 마음의 빈 공간도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그림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강사님의 칭찬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실순이 넘어 처음 잡아본 붓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감 냄새를 맡으며 그림을 그리다 보면 괴로운 기억들이 잠시나마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린 그림을 본 손주가 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손주의 맑은 눈빛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움츠러들어 있었는지를. 센터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때로는 함께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에요. 자존심도 믿음도 잃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걸 하나씩 되찾아야 할 때예요. 박 선생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온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떠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살만하다. 정말 그랬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제가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붉은 햇살이 거실 창을 비추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내일은 또 다시 떠오르듯이 저도 이제 천천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려 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 공원 산책을 나왔습니다. 벌써 겨울이 지나가고 있나 봅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 조그만 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했네요.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공원을 산책하던 중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도 저처럼 결혼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만나 함께 걷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와 연관된 다른 사건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녀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며칠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자식들 앞에서 웃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 어때요? 놀이공원에서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함께 있었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말 잘 그렸구나. 손주의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후회와 상처에 사로잡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거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미술 수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봄이라는 이름의 모임입니다. 선생님,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닌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거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조차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상처도 조금은 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어느 날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인 대상 결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처럼 피해보시는 분들이 줄어들겠죠?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건 이제 제 작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상처를 조금은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아들 집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필 거라고 하네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은 게 아닐까.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보이지만 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할아버지, 이제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손주가 좋아하며 화분을 가리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봄이 오는 법이니까요. 김 선생님, 이번 주말에 우리 모임에서 봄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박 선생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아침 산책을 하고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인연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요. 오늘도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이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니까요. 오늘은 제가 피해자 모임 다시 봄의 첫 번째 상담사가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제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다니. 김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모임을 찾아온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1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처럼 이분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살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거요. 그저 사랑을 믿었고 외로움을 이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은 단순히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깊은 외로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이제 어떠세요? 퇴근길에 들른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단다. 정말 그랬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넓은 집도 많은 재산도 없지만 지금의 제가 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진정한 친구들도 생겼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태국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크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위로 쓰여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따뜻한 봄이 온 것입니다. 김 선생님,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하는 서예 수업은 어떠세요? 복지관 선생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네요. 며느리의 전화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 그리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느끼는 감사함,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요. 며칠 전 피해자 모임에서 한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요?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만난 인연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요. 오늘도 저는 이른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너무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이 살랑살랑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그 아픈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다는 걸. 춥고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걸.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의 봄은 언제인가요? 지금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신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따뜻한 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봄을 함께 기다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월, 수, 금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